안녕하세요. 미스터리 나우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건 정말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아르바이트가 사실은 끔찍한 함정이었다는 상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런 평범한 여름날의 아르바이트가 악몽으로 변해버린 한 소녀의 소름 돋는 실화입니다. 이야기는 총 4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오늘 그 첫 번째 막을 엽니다. 과연 이 소녀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상상도 못할 충격적인 진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때는 2012년 여름이었어요. 전 생일이 늦어서 친구들은 다 17살인데 저만 혼자 16살, 고등학교 1학년이었죠. 친구들은 여름방학 동안 다들 아르바이트를 구했는데 전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아무도 써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 아르바이트 사이트를 뒤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가사도우미 구함, 시급 10,000원이라는 제목의 광고를 발견했어요. 광고에는 집 외관과 내부 사진이 각각 한 장씩 올라와 있었는데 그냥 평범한 중산층 가정집처럼 보였어요. 집은 우리 동네 바로 옆 동네였고요. 연락처는 이메일 주소밖에 없어서 저는 제 나이가 16살이라는 것과 시급 10,000원에 집 청소를 할 의향이 있다고 적어서 메일을 보냈습니다. 놀랍게도 10분 만에 답장이 왔어요. 자신의 근무 시간을 알려주면서 제가 언제 일할 수 있는지 묻더군요. 저는 가능하다고 답했고, 그러자 그 사람은 제게 매일 출퇴근할 교통편이 있냐고 물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엄마가 매일 차로 태워다 주실 거라고 막연히 생각했는데 그럴 수 없다는 걸 깨달았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아저씨가 매일 직접 저를 데리러 오고 데려다 주겠다는 거예요. 직장이 근처라 잠깐 집에 들르는 건 문제도 아니라고 하더군요. 전 엄마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덜컥 그러겠다고 했어요. 그러자 그 아저씨는 저희 집 주소를 물었고 저는 그대로 알려줬죠. 월요일 아침 5시 30분에 데리러 오겠다고 하더군요. 월요일이 되고 저는 집 밖에서 그 아저씨를 만났어요. 그는 검은색 세단을 몰고 왔고 검은 수염에 야구 모자를 쓴 모습이었죠. 출근하는 복장으론 보이지 않았지만 별 생각 없이 넘어갔어요. 자신을 민준이라고 소개한 아저씨는 저를 집에 내려주고는 열쇠를 건넸어요. 그냥 집안 정리 좀 하고 그러면 된다면서요. 그리고는 서둘러 차를 몰고 떠났어요. 저는 처음 보는 16살짜리 애를 혼자 집에 들여보내다니 정말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집은 그러다지 지저분하지도 않았어요. 저는 그냥 옷가지 몇 개를 개고 설거지를 하고 소형 청소기로 카펫을 청소하는 정도의 일만 했죠. 딱 한 가지 문제가 있었다면 집안이 바깥보다도 훨씬 더웠다는 거예요. 모든 창문이 꼭꼭 닫혀 있었고 허락도 없이 에어컨을 켤 수는 없었죠. 그렇게 6시간 동안 일을 하자 아저씨가 돌아와서 제 손에 6만 원을 쥐어주고는 집까지 데려다 주었어요. 그는 정말 친절해 보였고 전 이런 꿀알바를 구하다니 정말 운이 좋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2주가 흘렀고 엄마도 꼬박꼬박 돈을 벌어오니 별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러던 어느 금요일 밤이었어요. 자다가 목이 너무 말라서 물을 마시러 일어났죠. 무심코 창밖을 봤는데 제 방을 빤히 들여다보는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저는 비명을 질렀고 부모님이 달려오셨지만 밖에 그 사람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어요. 다음 출근 날 바깥 기온이 섭씨 38도는 좋게 되는 날이었어요. 전 민준 아저씨에게 에어컨 좀 켜도 되냐고 물었더니 고장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덥거든 그냥 옷을 벗으라고 하더군요. 전 농담인 줄 알고 웃었는데 아저씨 표정은 진지했어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죠. 그는 저를 내려주고 갔고 저는 평소처럼 일을 했어요. 집안은 40도가 넘는 것 같았어요. 결국 그날은 윗옷을 벗은 채로 일해야 했고 그나마 조금 시원한 바깥에 계속 들락날락 해야만 했죠. 그날 하루는 정말 길었지만 겨우겨우 버텨냈어요. 다음 날 그의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민준 아저씨가 오늘 쉬는 날이라며 저를 도와주겠다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전 그 말을 듣고 전혀 기쁘지 않았어요. 차라리 혼자 있는 게 훨씬 편했거든요. 그는 제가 청소하러 가는 방마다 그림자처럼 졸졸 따라다녔어요. 결국 전 화장실에 가야겠다고 말하고는 그가 따라오지 않는지 확인하며 2층으로 달려갔어요.
그런데 화장실에서 정말 충격적인 걸 발견하고 말았어요. 방구석 위쪽에 벽에서 아주 희미하게 튀어나온 작은 카메라 렌즈가 보였어요. 저는 다른 곳도 샅샅이 살폈고 아니나 다를까 아래쪽 구석에도 카메라가 하나 더 있었어요. 저는 화장실 전체를 뒤지기 시작했어요. 싱크대 밑을 확인했는데 거기엔 카메라보다 훨씬 더 끔찍한 게 있었어요. 바로 비디오 테이프가 두 무더기나 쌓여 있었던 거죠. 테이프마다 포스트잇이 붙어 있었는데 거기엔 각기 다른 사람들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맨 위에 있던 테이프에는 제 이름 석자가 똑똑히 쓰여 있었어요. 그 자리에서 토할 뻔했어요. 어떻게든 여기서 안전하게 빠져나가야만 했어요. 그때 민준 아저씨가 화장실 문을 두드리며 괜찮냐고 물었어요. 전 몸이 안 좋아서 집에 가야 할 것 같다고 말했죠. 그는 알겠다고 대답했어요. 제가 밖으로 나오자 그도 나갈 준비를 해야겠다며 화장실로 들어갔어요. 차에 타고 한참 동안 아저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저씨가 가는 길이 저희 집 방향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었죠. 저 어디 가시는 거예요? 제가 물었어요. 아저씨는 저를 쳐다보며 말했어요. 화장실에서 뭐 하고 있었어?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어요. 제가 대답을 안 하자 훨씬 더 화가 난 목소리로 다시 묻더군요. 마침 차가 신호에 걸려 멈춰섰고 저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차문을 열고 미친 듯이 뛰쳐나갔습니다. 그리고는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달린 후에야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 울면서 데리러 와달라고 소리쳤어요. 그녀는 가능한 한 빨리 달려와줬어요. 그리고 곧바로 박 씨를 경찰에 신고했죠. 경찰은 그의 집 싱크대 밑에서 문제의 테이프들을 발견했습니다. 테이프 일부에는 아이들이 단순히 집을 청소하는 것보다 훨씬 더 끔찍한 장면들이 담겨 있었어요. 가장 소름 끼치는 사실은 그 영상에 등장했던 아이들 중 일부는 지금까지도 실종 상태라는 겁니다. 그는 아동 음란물 제작, 납치 등 여러 혐의로 체포되어 재판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때 그 차에서 뛰어내린 건 정말 천만다행이었어요. 아니었다면 그가 저를 어디로 데려갔을지 상상조차 하기 싫네요. 이건 약 3개월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룸메이트와 저는 중고 소파를 하나 사기로 했고 저는 중고 가구를 구하기엔 당근마켓이 딱이라고 생각했죠. 페이지를 한 3개쯤 넘겼을 때 검은색 가죽 소파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상태가 정말 좋았는데 가격은 약 20만 원으로 아주 괜찮았어요. 저는 속으로 이건 너무 좋아서 오히려 의심스러운데 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제 예감을 믿었어야 했습니다. 가격을 정하고 판매자는 이메일로 자기 집으로 와달라고 하더군요. 룸메이트는 야근 때문에 밖에 나가 있어서 저 혼자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소는 시내에서 약간 떨어진 외곽이었어요. 집은 나무에 둘러싸여 있어서 진입로를 통해 들어가야만 겨우 보일 정도였죠. 차에서 내려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 집은 뭔가 달랐어요. 작고 오래된 목조주택이었는데 꽤 으스스한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3번째로 문을 두드렸을 때 안에서 나무 바닥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가 들어도 발소리였지만 마치 살금살금 걷는 것처럼 들렸어요. 그러다 문 너머로 희미하고 잠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요, 소파 사러 오신 분 맞죠? 목소리가 꽤나 다급하게 들려서 저는 네, 맞아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가 다시 말했어요. 네, 뒤쪽으로 돌아오세요. 소파는 거기에 있어요. 기분이 좀 이상했지만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뒤쪽으로 돌아갔을 때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검은 로브를 입은 키 큰 남자 4명이 손을 모으고 서 있었고 그들 앞에는 쇠사슬이 달린 해치가 있는 구덩이가 파여 있었습니다. 그때 아까 그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당신 친구는 어디 있죠?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뒤돌아 미친 듯이 도망쳤습니다. 허둥지둥 차의 열쇠를 꼽고 시동을 걸었죠. 백미러를 보니 집 현관문이 벌컥 열리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기어를 일단해놓고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지금까지도 저를 불안하게 만드는 건 제가 이메일을 보낼 때 룸메이트가 있다는 말은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19살 때쯤의 일이에요.
크리스마스 선물로 공예용품을 잔뜩 받아서 그걸 보관할 수납함을 찾고 있었죠. 가게에서 파는 것들은 너무 비싸서 27살이던 언니와 함께 당근마켓을 뒤져봤습니다. 그러다 어떤 사람이 거대한 수납함을 단돈 10,000원에 판다는 글을 보게 됐죠. 거의 10만 원짜리를 10,000원에 사는 셈이니 저희는 바로 연락해보기로 했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 집에서 비교적 가까운 곳에 살아서 우리는 그 남자에게 이메일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그는 1시간도 안 돼서 답장을 보내 어디서 만날지 물어봤어요. 저는 걸어서 금방 갈 수 있는 다이소 앞에서 만나자고 했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저희 집에서 만나자고 하더군요. 저는 아파트에 살아서 불편할 거라고 둘러댔습니다. 우리가 더 멀리 산다고 거짓말도 했죠. 그는 자기가 운전해서 달 수 있다고 했지만 우리는 거절했습니다. 결국 다이소에서 만나기로 합의했지만 그는 밤 9시에만 시간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때쯤이면 어두울 테지만 저는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바로 오늘 만나자고 했죠. 언니는 그날 야간 근무가 있어서 저보고 혼자 걸어서 다녀오라고 했습니다. 수납함을 가져올 수 있게 제 작은 수레를 꼭 가져가라고 하면서요. 언니는 제게 10,000원을 줬고 저는 8시 30분에 길을 나섰습니다. 저는 시간에 딱 맞춰 도착했고 거기에는 6년식 낡은 기아차가 한 대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려니 하고 소리쳤죠. 저기요, 수납함 가져오셨어요? 그는 차에서 내리더니 집에 두고 왔다고 말했습니다. 저보고 자기 집까지 같이 차 타고 가겠냐고 묻더군요. 저는 가족들이 허락하지 않아서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다시 집까지 태워다 주겠다고 했지만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자기랑 같이 가주면 수납함을 공짜로 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주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저기 너희 집 주소 가나다길 234번지 맞지? 심장이 쿵 하고 뱃속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너무 무서워서 집까지 정신없이 뛰어갔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악마에게 쫓기는 사람처럼 계단을 뛰어 올라갔습니다. 제 방으로 들어가 문이란 문, 창문이란 창문은 전부 잠갔어요. 그리고 검은 옷 같은 걸로 창문을 가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미친 듯이 몸을 떨고 있었는데 그때 육중한 남자가 계단을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희 층에는 그렇게 늦게까지 깨어있는 사람도 거의 없었고 덩치 큰 남자는 살지도 않았습니다. 목소리가 들렸고 저는 거의 기절할 뻔했습니다. 얘야, 아직도 그 수납함 갖고 싶니? 내 차에 있는데 내려와서 같이 좀 옮기자. 저는 토할 것 같았고 정신을 잃을 지경이었습니다. 현관문 외시경으로 보니 남자의 등이 제 문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가 몸을 돌리는 것을 보고 저는 아까 썼던 검은 셔츠로 외시경을 가렸습니다. 문 손잡이가 덜컥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싱크대 수납장 아래로 들어가 벌레처럼 숨을 죽였습니다. 그는 문을 발로 차기 시작했고 결국 문을 부수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제 죽었구나 싶었죠. 저는 수납장 안에 놓여있던 낡은 빗자루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문이 부서지는 소리에 놀란 이웃집 아저씨가 야구방망이를 들고 달려오셨어요. 이웃 아저씨는 그 남자의 얼굴을 방망이로 후려쳤고 남자는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저도 빗자루를 들고 나가서 그 남자를 힘없이 한 대 쳤는데 그가 벌떡 일어나 저를 잡으려고 달려들었어요. 저는 정말 죽을 것 같다는 생각에 계단에서 거의 뛰어내리다시피 해서 언니가 일하는 곳까지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간호사 데스크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울면서 헛구역질까지 하니 간호사들은 제가 마치 끔찍한 일을 당한 사람처럼 쳐다보더군요. 저는 어떤 남자가 저를 따라와 해치려 했다고 말했어요. 간호사들은 즉시 언니를 부르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나중에 밝혀진 사실은 그 남자가 연쇄 성폭행범이었다는 거였죠. 그 일 이후 저와 언니는 바로 이사를 갔고 얼마 후 언니는 대학 때문에 다른 도시로 떠났습니다. 여러분도 중고거래를 할 때는 반드시 가까운 곳에서 직거래를 하시고 무언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조건이 좋다면 그건 대부분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걸 명심하세요. 제가 20살 때의 일입니다. 저는 할아버지가 물려주신 낡은 현대차를 몰고 다녔는데 정말 끔찍히도 싫었어요.
제 나이에 맞는 좀 더 멋진 차를 몰고 싶었죠. 마침 돈도 꽤 모았겠다. 저는 머스탱을 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중고나라를 뒤지기 시작했고 일주일도 안 돼서 믿을 수 없는 매물을 하나 발견했어요. 2013년식 파란색 머스탱 GT 컨버터블, 수동 변속기에 무사고, 주행거리는 고작 5만 킬로미터 남짓인데 가격이 충격적이게도 단돈 2천만 원이었어요. 게시글이 올라온 지 4분밖에 안 된 걸 보고 저는 서둘러야겠다고 생각했죠.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었지만 음성사서함으로 넘어가더군요. 다시 걸었더니 네 번째 신호음이 울릴 때쯤 한 남자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가 차에 관심이 있다고 말하자 그는 몇 분 전에 글을 올렸을 뿐인데 벌써 연락이 왔다며 웃고 농담을 던졌습니다. 솔직히 그는 지나칠 정도로 평범하고 친절하게 들렸어요. 그는 주소를 알려주었고 저는 6시에 차를 보러 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그 남자가 너무나 평범하게 들렸다는 생각에 안심하며 저는 이런 엄청난 매물을 발견했다는 사실에 그저 들떠 있었죠. 내비게이션에 주소를 찍어보니 약 1시간 거리에 꽤 먼 곳이었습니다. 제가 평소 살던 아파트 단지를 한참 벗어난 곳이었죠. 내비게이션이 2분 후 도착이라고 알렸을 때 저는 좀 혼란스러웠습니다. 제가 들어선 지역은 매우 한적하고 낙후된 시골 마을이었거든요. 내비게이션이 가리키는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은 정말 허름하고 다 쓰러져가는 낡은 집이었습니다. 주위를 둘러봐도 머스탱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죠. 차에서 내리기조차 꺼림칙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차 안에서 5분은 좋게 그 집을 쳐다보며 과연 문을 두드려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했어요. 1시간이라는 운전시간이 결코 짧은 건 아니지만 상황이 이렇게까지 수상쩍어 보이면 누구라도 제 마음을 이해할 겁니다. 그때 창문 블라인드가 흔들리는가 싶더니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50대로 보이는 한 남자가 밖으로 나왔어요. 그는 저를 보며 손을 흔들고 미소를 지었는데 겉보기에는 꽤 평범해 보였습니다. 저는 차 시동을 끄고 내려서 그와 인사했습니다. 제가 차가 어디 있냐고 묻자 그는 차고에 있다고 하더군요. 그는 저를 따라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왜 차고가 아니라 집 안으로 저를 이끄는지 의아했지만 일단은 따라 들어갔습니다. 제가 알아서 닫을 수도 있었는데 그는 굳이 제 뒤에서 문을 확실하게 닫았습니다. 집안을 제대로 둘러볼 기회가 있었는데 역겨운 냄새가 진동했고 가구라고 할 만한 것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는 저를 작은 계단 아래에 있는 문으로 안내했습니다. 문 너머에서 무언가 쿵쾅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남자는 그저 친구가 차를 손보고 있는 소리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상한 느낌이 들었죠. 위층에서도 누군가 걷는 것처럼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위를 쳐다보더니 아내일 거라고 말하더군요. 굳이 제가 이상하게 생각하지도 않았을 소리들을 하나하나 설명하는 그의 태도가 오히려 더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침내 그가 문을 열었고 저는 그의 차고를 얼핏 볼 수 있었습니다. 그곳은 완전히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남자를 쳐다봤고 그가 저를 마주 노려보는 순간 이제는 도망쳐야 할 때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돌아서서 문을 향해 뛰었죠. 하지만 문 앞에는 다른 누군가가 버티고 서서 길을 막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갑에 있는 돈을 전부 줄 테니 제발 보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때 첫 번째 남자가 손에 날카로운 금속 연장을 들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게 뭔지는 몰라도 저는 현관문 반대 방향으로 미친 듯이 도망쳤고 다행히도 뒷문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뒷마당으로 뛰쳐나와 집을 돌아 제 차로 향했습니다.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거는데 성공했죠. 저는 마지막으로 집을 한번 쳐다봤습니다. 아무도 저를 따라오지 않았어요. 다시 현관문이 열리고 집 안에 있던 두 남자가 방충망 뒤에 서서 저를 뚫어져라 쳐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가운데 손가락을 날려주고는 차를 몰아 그곳을 떠났습니다. 길을 절반쯤 달려나와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저는 경찰이 그 집에 도착하는 걸 볼 때까지 근처에 머물렀어요. 그런데 그 두 남자, 아니 그 집에 몇 명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모두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경찰의 말에 따르면 그 집은 몇 년 동안 아무도 살지 않은 폐가였다고 합니다.
저는 분노와 불안감에 휩싸인 채 집으로 돌아왔지만 동시에 목숨을 건졌다는 사실에 감사했습니다. 그날 밤 새벽 2시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받지 않았고 음성 메시지도 남기지 않았죠. 10초 뒤 같은 번호로 문자가 왔어요. 창밖을 봐. 저는 블라인드를 내려놓은 상태였고 반대편에 무엇이 있을지 두려웠지만 왠지 모르게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저는 또다시 경찰에 신고했고 밖에 있는 그 사람에게도 제가 경찰에 신고했다는 사실을 알렸죠. 놀랍게도 경찰은 3분 만에 도착했고 집 주변 전체를 수색하기 시작했어요. 결국 제 창밖 수풀 속에 숨어있는 그를 찾아냈죠. 그는 체포되었어요. 그의 이름은 박준호였어요. 사실 그는 제가 그 집에서 만났던 바로 그 남자였어요. 제가 모든 분들께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온라인 구인고직 사이트 같은 웹사이트를 이용할 때 절대 어리석게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미스터리나우에서 들려드린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이 섬뜩한 경험이 여러분에게 경각심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한 일들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요. 만약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주시며 주변 사람들과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다음번에도 더욱 소름 끼치는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그때까지 모두 안전하시길 바랍니다.